네, 여러분 어서 들어오세요. 네. 오늘은 저희 테이블에 가바가 있는데, 네, 가바 100%. 이 원재료 가바가 100%인 게 우리 국내밖에 없다고 해요. 네.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드셔보신 푸르는 강물님이 댓글에 이제 여기에 대한 리뷰를 올리셨는데, 이거를 먼저 한번 읽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밥이 보약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밥이란 쌀이나 보리만이 아닌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을 의미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밥에 두 가지를 추가합니다. 새날에서 광고한 네이비샵의 셀핀다 가바와 NK 타이보입니다. 광고하는 거냐고요? 맞습니다. 광고입니다. 보통은 새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씁니다만 이번엔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새날에서 광고한 수많은 회사들의 제품이나 음식들을 경험했지만 이 두 가지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보여준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품이나 음식들의 수준이 낮았다는 게 아니라 이 두 상품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네오비샵의 셀핀다 가바는 제 가슴 통증과 답답함의 해소에, NK 타이보는 어머니의 만성 두통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완치는 아니고요. 저는 가바를 딱 한 번 먹었을 뿐인데도 이거 진짜 보약이구나 싶었습니다. 방송에서 푸른 나무님과 마차님이 한 번 먹고도 놀라운 경험을 했다길래 웃고 넘겼는데 그게 진짜였다니. 속눈샘 치고 한번 사보자 생각하며 구입했는데 정말 잘 속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머니를 위해서 구입한 것인데 뜻밖의 제가 먼저 효과를 보니까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효도를 하면 할수록 어머니의 건강뿐만 아니라 저의 건강도 조금씩 좋아질 거라는 묘한 믿음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적겠습니다. 현재 네오비샵의 셀핀다 가바를 딱 두 번 먹었을 뿐이라서 100% 확신은 없거든요. 가슴 통증과 답답함이 사라질 시점에 운 좋게 가바를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 통증과 답답함은 꽤 오래전부터 간헐적으로 또는 단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증상이었기 때문에 가바를 계속 먹어보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신으로 네오비샵의 셀핀다 가바 칭찬하느라 어머니 두통에 효과가 있는 NK 타이보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네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가 가바를 먹고 감탄했던 것처럼 어머니께서는 NK 타이보를 드시고 감탄했습니다. 곧 가바가 감탄 2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리뷰 정성껏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바가 뇌 영양제인데 성분 억제 및 이완을 통한 심신 안정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흥분하게 되고 하면 뇌에 피로가 쌓이잖아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거를 적정하게 이제 이완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잠도 잘 오게 되고, 그러니까 수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뇌의 피로감을 없애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잠을 잘 잔다라는 리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방송 시간에 한번 먹었었는데 그때 제가 약간 피곤해서 눈이 막 감기랑 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거 먹으니까 그냥 정신이 바짝 깨더라고요. 네, 진짜로.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너무. 생방 진행할 때였어가지고. 생방 참여할 때였어가지고. 저는 가끔 이 새날에서 이 가바를 선전하면서 다들 효과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걸 인터넷으로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오비샵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선 네이버에서 했는데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머리가 너무 항상 두통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저번에 말했지만 열도 많이 나고, 그리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진짜 불면증이나 머리 아픈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먹어봤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 뇌에 이 혈액이 다 공급이 끝까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잠을 많이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바를 한번 먹어보려고 찾아봤더니 여기 나오는 증상들이 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바를 먹어야지 했는데 또 못 믿을 수 있으니 이게 또 두 가지더라고요. 한 40대 이하는 이거보다 좀 약한 750이고 40대 이상은 15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장바구니에 750을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먹어보고 확실한 효과를 제가 한번 다음 주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리뷰 또 부탁드리고요. 또 이게 사고
하는 거, 직무 수행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대요. 지난주에 제가 느낀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네. 그 냄비를 올려놓고 완전히 다 타버려가지고 연기가 집안에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 방에 있었는데 조카들이 각방에 막 나오더니 네.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데 다행히 화재 경보기를 안 울렸어요. 근데 완전히 연기가 다 꽉 차고 올려놨던 것들은 다 타고 냄비.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지경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깜빡한 거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먹어보면은 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시험을 앞둔 분들이라거나 네. 이런 그리고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하는 분들 요즘에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이명 네. 박병준 씨나 오세훈 씨나 이런 분들 막 계속 기억도 안 나고 잘 모르겠다 하고 막 하시는데 이거 먹고 빨리 기억을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네, 가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네오비샵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는 그냥 가바라고 검색하셔도 네오비샵 제품이 뜨니까요. 이거 모양을 잘 보시면 아마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한글로 그냥 가봐 이렇게 쓰시면은 바로 네. 딱 뜹니다. 가바 사러 네오비샵 가바. 아, 이런 나이는 저번에 가봐 드시고 그 효과가 나시는 건가요? 센스업이네요. 두 분 다. 겁니다. 네, 그러면 채널 한나인 시작해 볼까요?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시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나인 144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메 임지이고요. 안녕하세요. 홍수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서로 연락을 안 하잖아요. 네. 뭐 댓글 올리고 그냥 이런 것만 공유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몇 주 동안 의상이 계속 짠 것처럼. 약간 화면으로 보시면 저랑 명수님이 또 이렇게 비슷한 또 원피스를 입고 왔네요. 네. 우리 연락은 안 했지만 오늘 버스에서 만났잖아요. 네, 네. 버스에서 우연히. 한 버스에 네. 거의 한 20분, 30분 있었는데 네. 내릴 때 알았다. 내릴 때 있더라고요. 거의 이제 버스에서 그렇죠.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몰랐다가. 네. 이제 봄이 오나 싶었는데 낮 기온은 거의 이제 여름이더라고요. 네. 초여름 같은 날씨로 굉장히 덥던데. 네. 아침에는 또 쌀쌀하고 아침 저녁 쌀쌀하니까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올해가 벚꽃이 100년 만에 제일 빨리 핀 해래요. 그러니까 날씨가 그만큼 덥다는 거죠, 빨리. 네네. 그러니까 건강 관리 항상 조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꽃구경 굳이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거리 좀 유지하면서 마스크 쓰면서 그렇게 꽃구경을 하시더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조금 많이 해이해진 측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조금 많았어요. 네, 봄바람이 부니까 네, 다들 마음이 들뜬 건 알겠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우리가 좀 더 즐겁게 봄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느낄 수 있다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슈 아닌 이슈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슈인데요. 최근에 벼룩시장에서 그 여성 직장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워킹맘들 10명 중 9명이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 중에서 절반은 실제로 퇴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퇴사를 고민한 이유는 역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힘들어서 이게 거의 45%를 넘었으니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퇴사를 하신 분들도 재취업하기까지는 평균 3.4년이 걸리고 또 향후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0%가 넘는 60%가 그렇다라고 얘기했고 워킹맘으로서 받는 스트레스는 평균 7.5점이 나왔는데 10점이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7.5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워킹맘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대책이 많이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경험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력 단절 여성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뭔가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양육 문제를 사실 해결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나아지고는 있지만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신생아 출생률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도 이런 양육에 대한 문제, 보육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넓게 그 해주지 못한다,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요즘 어른들이 젊은이들이 너무 그 공무원 쪽에 시험을 많이 보고 그쪽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또 꾸짖기도 하시는데 사실 여성들 입장에서 공무원이 되면은 이런 뭐 퇴근할 때 눈치 보고 이런 것들이 일반 사기업보다는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 없이 이제 뭐 제도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쓰고 뭐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기업 쪽에서도 그런 혜택 같은 거를 점점 넓히고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요즘 또 많은 남성들이 여성들도 자기 배우자도 직장을 가지고 좀 돈을 벌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가정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그 직업 환경, 작업 네. 환경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네네. 우리 부인, 우리 딸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빨리 좀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이집까지는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환경이라고 봐요. 그 애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보통은 이제 직장 일에 크게 그렇게 문제가 있진 않거든요. 어린이집이 적어도 6시, 7시 정도까지는 아이들을 양육을 해주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학원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원을 도는 이유가 학교가 일찍 끝나는데 그때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할 수 없이 학원을 돌리는 거더라고요. 애들을 공부시키려는 그런 교육열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진짜 어린이집의 연장선상 하에서 키워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방과 후 학교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조금 대처가 아직은 미흡하다. 라는 거를 제가 학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네. 네. 요즘에 그 출산율 계속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한 진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정말 그 초등학생들이 한 반에 뭐 10명도 안 될 정도 폐교하는 학교도 되게 많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출산부터 그 복지를 시작을 해야지만 이런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정부에서 많이 좀 노력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을 안 쓴 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썼던 네. 예산들의 효과가 그다지 네. 나타나지 않아서 안타깝죠. 뭐 그동안 사실 정권을 잡았던 게 이명박근혜 시절에 우리가 정책이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여파가 아직까지 오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네. 이거를 헤쳐나가려면 맞아요. 정권 재창출이 계속해서 돼야겠죠. 네, 정말 지속적으로 진짜 나아갈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애들 밥도 네. 안 준다고 그랬었던 정부인데. 그거 진짜 큰 문제예요. 네. 지금 만약에 아이들이 밥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생각하면 지금 전 상상을 해도 그렇죠. 아침마다 아침에 뭐 일어나서 싸야 뭐 도시락 되고, 싸고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 네. 다음 이슈는 네,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네. 정인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정인이 요즘에 그 공판 많이 한다고 해서 뉴스에는 가끔 그 양부모나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름만 떠올려도 되게 가슴 아픈 이름이 정인이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정인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디서 잘 지내고 있는지 그 서울의 소리 정병곤 기자님의 채널이 있거든요. JTBC라고. JTVC입니다. 거기서 이 정인이가 처음에 이제 안장되고 그리고 그럴 때부터 이제 방송을 계속 하는데 제가 오늘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종이에다 이렇게 적어왔어요. 제가 이제 물어본 거는 지금 있는 데는 그 안데르센 공원 묘지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원래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수목원이에요. 그 수목원은 유료로 하고 있지만 그 수목원 한켠에는 무료로 정말 그 소아암이나 심장병으로 아주 불쌍한 아이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 거기 이제 정인이가 안치되었고 이 목사님은 그 정인이 그 조부가 또 그분들도 목사라고 하잖아요. 그 분들의 아는 사람 해서 정말 사고사로 불쌍하게 아이가 이렇게 돼서 이쪽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돌봐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사고 학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는 정말 많이 놀라셨고 이 목사님은 자기가 어디 목사라는 것도 밝히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또 교회에 와서 또 사람들이 후원을 하거나 또 이러는 것도 싫으시다고 하니까 가서 봉사하고 또는 가서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거는 얼마든지 괜찮은데 추모하는 마음으로 와달라고 하시고 요즘에 너무 바쁘잖아요. 또 아까 말씀했던 대로 수목원이 워낙 바쁘고 하니까 이 아이들의 그 묘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너무 많이 잔디도 많이 죽어 있고 해서 이 기자님이 혼자 가셔가지고 막 잔디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버거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목원의 그 유료 비용은 유료로 내지만 그 비용이 또 여기에 또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니까 또 꽃놀이 가시는 김에 좋은 일 하신다 생각하고 그쪽 가셔가지고 수목원 꽃놀이도 좀 하시고 여기 추모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갔다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와서 뭐 봉사하고 유튜브로 찍는 거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지만 이 기자님도 이 방송 할 때만은 광고나 슈퍼챗 같은 걸 다 막아놓거든요. 이용하는 거 그런 거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카메라 찍고 싶고 하시는 건 괜찮지만 정말 정인이나 이 옆에 있는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인이는 아주 목사님이 좋은 곳에서 잘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 그것도 알아주시고 잊지 마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데르센 수목원입니다. 네. 일단은 일손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안데르센 추모공원 한번 꼭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인데요. 네. 그 교육부에서는 한 7년마다 그 교육 과정을 개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적용되는 게 이제 2015년에 개편된 거고, 그래서 7년이면 2022년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중점으로 해야 될 교육 과정을 이번에 이제 그 교육감들이 이제 제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과정인데, 이번에 교육감들이 이제 그 다음 7년을 책임질 교육의 어떤 총론으로 그 세계 시민성하고 평화,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상태예요. 이거 굉장히 그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추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제안을 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진행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가치들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하고 엇박자가 나면 굉장히 아이들이 배우면서도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과정과 이 사회 제도라든가 어른들의 어떤 행태라는 것들이 발맞추어 가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오히려 더 주안점을 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그 교육과정 개정 시에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총론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평화와 세계 시민성과 지속 가능성. 네. 지금 현재 굉장히 필요한 거인 것 같고, 사실 이거는 뭐 깨어난 시민도 갖춰야 되는 역량이지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그 총론 속에서. 네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사실 국영수나 이런 것들의 내용은 비슷비슷하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학교를 가는 이유는 어떤 질서를 배울 것인가, 사람들과 지내는데 어떤 사회성을 기를 것인가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큰 태도가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총론이 이렇게 되면 이제 강론을 통해서 각 교과목별로 이제 이런 가치들이 스며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마련을 하겠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세계 시민성이 들어가고 그런 것에 굉장히 좀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거든요. 사실 우리가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조금 민족주의나 국가주의 이러한 것들에 조금 이제 더 중점을 두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는 전 지구가 하나의 가족처럼 이어지는 그런 인류라고 하는 공통의 어떤 거기에서 이제 세계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 지금 여러 가지 버마에서 그 항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지지하고 또 그런 어떤 폭력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전 세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사회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사회와 시민들을 생각하고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고 잘 나가고 있고 네. 이제 우리 사회도 그런 교육 과정에 발맞춰서 어른들이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뭐 시장 후보로 나온 그 두 사람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는 네,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놔야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세훈, 박형준이라고 이름을 똑똑히 알려주세요. 네, 구체적으로 직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명, 박형준, 오세훈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게 어른을 공경하라. 라는 그런 가치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동방예의지국 같은 네, 네. 그런 느낌. 네, 네. 그러면서 네 갑질 사회가 또 계속되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게 또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향후 또 예, 영향을 네. 미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하고는 또 좀 다른 사회 현상들이 많아서 그렇죠. 네, 수미님. 네, 그냥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세계 시민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각을 갖게 되고 말로만 소수자를 뭐 존경하고 뭐 차별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더 이렇게 시각을 넓혀서 많이 좀 배울 수 있게 그렇게 좀 개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아이들 학교를 보거나 어린이집을 봐도 지금 다민족 사회가 됐잖아요. 사실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아직도 얘기하지만 사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다민족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은 편견이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다 같은 아이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어른들이 저 집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의 태도도 먼저 고쳐져야 되는데 학교에서부터 또 아이들이 배우고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총론이었고 교육이 이렇게 바람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2022년부터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2022년에 결정이 되면은 이제 2025년부터 이제 교육 현장에서 네,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교과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바꾸기도 하고 새롭게 또 만들기도 하고 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여기에 그것도 하나 포함하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정직보다는 사과하기. 잘못을 했으면 사과하기. 네? 몰랐던 거라도 그게 그래도 사실이네요. 저는 몰랐지만 죄송합니다라고 적어도 사과는 하기. 근데 저는 이제 네.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뭐 기독교 쪽에선가 그런 도덕 운동이나 윤리 운동 같은 걸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운동처럼 여겨지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네. 생활 태도 내지는 우리의 인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뭐 옛날 얘기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좀 고지식해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가치가 뒤로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두 사람 박형준, 오세훈 그 두 사람은 수호지심 창피한 거 모르잖아요.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수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어떤 공적인 임무를 담당하겠다고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꼭 잡고 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근데 소름 끼치는 건 네. 그 두 사람이 네. 그나마 거기서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후보로 나온 겁니다. 그중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다 같이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 아닌 이슈였고요.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사무엘 윤님. 네. 주절주절 델라틴이 괜스레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공부도 안 한 놈이 나이 드니 눈이 침침해 글 올리는 게 꽤나 힘이 드네요.
박 후보가 자랑스러운 수도, 서울의 부끄럽지 않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서울 시민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도록 마차님께서 박 후보를 돕는 이들에게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저기 이런 말을 끄적대다 어찌어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마차님께 닿을까 답답해하며 글을 올렸는데 어느 분이 친절히 이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제가 올린 글 찾아 읽어주심 고맙겠습니다. 그저 고맙단 말 계속 수고하셔달라는 말 전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박영선 후보님한테 서울에 부끄럽지 않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를 이 가치를 좀 많이 어필해달라라는 바람이신 것 같아요. 오세훈이 시장이 되면 서울 시민이 저희가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시장이라는 게. 아니 밥을 못 먹는다니까요. 밥 안 주다 보니까. 근데 그 과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도 자기는 그 가치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잣집 자제들이고 가난한 집은 아이들인 사람이니까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니까요. 적어도 그런 사람이 서울시 1,000만이 넘는 서울 시민을 책임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진짜 너무 생각하면 할수록 벌써 네, 흥분 억제하기 위해서 가봐. 네, 먹어야겠어요.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네, 이메일 questionkorea@gmail.com으로 전하실 내용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댓글 가겠습니다. 예, 김미아님. 거짓을 덮으려고 버리는 일과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 짐. 이제 수렁으로 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서울, 부산의 깨시민 여러분 힘내시고 반드시 투표로 적폐 세력을 심판해 주시길. 신미자님. 맹박이 잔지한 바리로 알았던 박형준이가 맹박이를 뛰어넘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번드르르르하게 점잖은 웃음 날리던 모습은 생각만 해도 역겹습니다. 구린 돈도 많겠다, 놀면 뭐해 하면서 쉬운 부산에서 감투 한 번 더 써보려고 구린 거 다 들키게 생겼네요. 부산 시민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이런 역겨운 국진당 놈들 찍어줘서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사투리를 못해서. 릴리리아님, 이명박 퀴즈들이 꿈틀거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지요. 명박이가 끼친 해악을 생각하면 민주 시민들이 다시 한번 뭉쳐야 합니다.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이 감옥에서 외치는 소리를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뻘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박형준 씨에 대한 의혹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명박 퀴즈라고 해서 사실 약간 귀여운 느낌이 들지만 이건 이제 이명박이 하도 헤쳐먹은 게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비하면 퀴즈인 거지 사실 박형준의 의혹들만 보더라도 그 액수나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 이런 것들이 절대 퀴즈라고 불릴 수 없는 일들이에요. LCT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국회 사무처의 레스토랑 관련된 얘기도 그렇고, 어떻게,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무런 임대료도 내지 않고, 사업자 전기세 내지 않고. 없었다고 하잖아요. 네, 선정됐을 때의 사업자 등록도 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그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그걸 그쵸.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화를 해줬다는 거죠. 이 사람이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 이게 사무처장이 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 국회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레스토랑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무처장이 그 레스토랑 그 허가를 굉장히 완화를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나 들어가서 이제부터 가게 시작할 거야. 이런 지인에게 허가를 내준 거죠. 그리고 공고 자체도 국회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하는데 국회 홈페이지에 누가 들어가서 봅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는 나라 관련된 일들에 대한 입찰이나 공고 올리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곳을 이용해서 경매에 참여하고 그 입찰에 참여하는데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짓을 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정말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박형준 씨가 취한 여러 가지 특혜나
의혹, 특혜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거는 정말 소수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땅 문제도 나오고 있고. 그 부인 조형물 문제도 나오고, 저는 저번 주에 제가 말을 실수한 게 그 아들, LCT 갖고 있던 사람이 전 아들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임진이 말씀대로 지금 현 부인의 아들인 거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니까. 막 그래서 아내의 아들이 뭡니까? 지금 10년 정도 같이 살았으면 그 지금 아들인 거죠, 자기.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혼선을 주기 위해 그렇게 네, 하는 걸까요? 아들의 아들. 누구의 아들? 또 어떤 사람 처가의 땅. 막 이렇게 하는데, 복잡해지네요. 저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왜 남의 가정사 남의 정보를 가정. 이렇게 끌고 있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할게요. 네. 심원식님, 화는 나지만 참고 민주 촛불 시민님들 일단 서울 부산 보선에서 승리하는데 총력을 집중합시다. 주변에 지인들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인도합시다. 사전투표 꼭 합시다. 송석인님, 어떻게 비리투성이 거짓말투성인 오세훈과 박형준을 지지할 수 있지? 정말 미친 거 아닌가? 막말로 제정신이라면 그럴 수 있나? 정령 개돼지를 자청하는 건가? 참 답답하다. 민주당이 싫다고 이러면 안 된다 정말. 그래서 국민의 짐을 좋아한다? 이러니 토의 숫골 개보수 언론의 신이 났지. 이런 미친 세상이 어딨어. 여러분 제대로 된 정보를 여기저기 알려서 특히 젊은 층이 투표에 임하도록 애써주세요. 투표율 50%는 넘겨야죠. 사전투표 많이 합시다. 오세훈이 박형준이 숫골 적폐들이 당선되는 꼴을 보시렵니까? 이자들을 지지하시는 분들 제발 깨어나십시오. 네, 다음 주면 사전투표일입니다, 벌써. 4월 2일, 3일이 사전투표일이니까 그때 여러분들 진짜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해주시고요. 본투표일보다 사전투표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수 쪽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는 사전투표 절대 하지 맙시다. 본투표에 나갑시다. 사전투표는 뭐라고 하죠? 그 투표 조작 뭐 이런 거 일어난다 이러면서 사전 투표하면 안 됩니다라고 막 계속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하지만 사전 투표를 우리는 해야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지금 서울, 부산에 있는 투표권 가진 모든 사람들한테 진짜 전화하면서 이런 사람 뽑을 거냐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김영춘 후보 별로 호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세훈, 박형준이 시장되는 거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냥 투표하지 않은 그런 층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진보 쪽에서 그래서 그쪽으로 정권이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당한 그 여러 가지 고초와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뒤로 후퇴되거나 없어지고 해서 정말 잃어버린 10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처럼 다시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투표는 저는 좀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와중에 김영춘 후보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아무런 의혹 제기가 1도 없어요. 네. 그 부자도 아니고 가정도 굉장히 화목하신 것 같고 아무튼 정말 털어도 뭐 하나 나오는 게 없어서 이슈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언론 여론 조작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또 어젠가 보니까 부산 그 두 명의 후보가 15%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꼭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히려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박형준에 대한 분노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해운대 가면 보이는 게 LCT인데 LCT 보면 박형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해운대 경관에 다 망친 건물도 모자라서 거기 앞에 있는 조형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아파트도 2채나 관련이 있는데 다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박형준을 떠올릴 거라 생각해요. 그런 사람을 뽑아줘야 하는지. 근데 부산 시민들은 그 박형준이 지금 벌써 2번 경선에서 국회의원이 안 된 게 벌써 그 가정사 그리고 이 사람의 그런 이중적인 면을 많이 알기 때문에 경선에서도 많이 공천도 탈락하고 이 부산에는 세간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산 시민들은 우선은 이제 정부를 약간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박형준을 뽑으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말씀대로 그게 지금 더 밝혀지고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꼭 사전 투표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속담 중에 이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운다 이런 말 있죠. 이가 맞나 모르겠네. 빈대 태우려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다 태운다가 있는데 그 부산 시민들이 그 속담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박형준 싫다고 국민의힘 뽑아야 된다고 문재인 정권 심판하려다가 부산시가 완전히 후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말 누구의 손아귀 안에 들어서 부산의 모든 예산이 또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주변에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사전투표에 꼭 응해주시고 다음 주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댓글 남기시는 분들은 사전투표 했는지 체크하고 사전투표 안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입장금지 싫어요 막 이거 네. 하겠습니다. 네, 윤희 아빠님 맞습니다. 단일화된 지금은 의지를 모을 때입니다. 호불호는 각자의 마음 저 뒤편에 모셔둡시다. 123님, 박형준이 가는 곳마다 비리 의혹이 생겨난다면 박형준 주위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박형준이 이상한 것입니다. 피스토리스님, 인테리어도 공짜, 임대료도 공짜, 전기세도 공짜. 그런데 할 사람이 없어서 박형준 지인이 함? 그리고 자리가 없어 예약해야 2주 후에 가는 식당이 적자? 가격은 혜택받고도 엄청 비싸고 예약해야 갈 정도로 10,000원인 식당이 적자면 이익을 누구랑 나눠 먹나? 완전 국회의 도둑놈이 나라 세금으로 장사하고 있구만. 공개 입찰 해봐라. 할 업체 수천 곳이 지원할 거다. 얘라 도둑놈들아.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 이 레스토랑 같은 경우 모든 공공기관이 어쨌든 외부 업체가 다 들어올 수는 있어요. 뭐 구내식당도 있고 그다음에 식당들도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건 맞지만 이렇게 전기세, 임대료 이런 것까지 모두 다 공짜는 아니라고 해요. 이렇게 임대료, 전기세도 다 이렇게 후원해 주는 이유는 그럴 만한 식당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겠지. 이렇게 지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가서 이런 혜택을 받는 거는 정말 특혜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리고 이게 모두가 공짜인데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저는 저라도 지금 당장 자격증 따서라도 제가 하겠어요. 이렇게 돈도 안 드는데. 참, 그리고 우리 푸나님도 요리 잘하시잖아요. 자격증 맞아요. 심지어 자격증도 네, 있으세요. 꿈이 식당 네. 하시는 거라고. 푸나님이 프라이팬 손이 못 가는 것 같은데. 푸나님이 식당 하시고 요구하면 나가. 나가. 그렇게 민주당이 아니야. 나가. 할 사람은 진짜 많을 텐데 네. 이거 진짜 너무 말이 안 되고요. 그때 국회 사무처 직원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굉장히 문제제기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수사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식당이 여의도에서 되게 유명한 식당이래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예약을 해야 된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고 그리고 우선 맛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태리 식당인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던 식당이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겠죠. 이 박형준이 얼마나 또 자기가 굉장히 깨끗한 척하면서 우리 조국 장관님을 그렇게 깠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그런 흩특해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이렇게 비리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정말 저는 이 사람한테 부산을 이 사람한테 맡길 수 없다는 게 정말 또 한 번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메이님 이 말 기억할게요. 물론 정부와 여당의 관리 소홀이라는 도의적 책임은 있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에서 도둑질을 같이 한 세력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이호섭님, 박영선 후보 후원금 납부했습니다. 물론 작은 금액이지만 지금 같이 힘든 시기에 우리 후보 도와요죠. 후원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투표합시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KD 미디어님, 바벨타워 이꼴 LCT. 바벨타워는 우리 살자고 짓는 게 아니다. 낭동부 직원판 검사들, 정부 관리인들 선물용이다. 빈센조 7화 중에서 네, 빈센조라는 드라마 혹시 보시나요? 송중기
네. 봐야죠. 여기에 보시면 그 KD 미디어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바벨타워라는 곳 바벨이 그 큰 대기업인데 네. 그곳에서 정치 권력을 어떻게 다루는지 검사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마침 LCT가 터지면서 이런 그 드라마 속 대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네, 되는 그러더라고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최근에 이런 사태 때문인지 이 드라마가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 여러분들도 한 번쯤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펜트하우스 같은 드라마보다는 좀 더 내용이 있다. 네. 계속 근데 이제, 갈게요. 예, 네. 바벨타워, 바벨탑이라는 게 성경에 예, 나오는 그렇죠. 어차피 무너지게 돼 있는 그런 탑이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상징일 것 같아요. LCT도 네. 저렇게 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또 이루어진 거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요? 기대하게 됩니다. 네. 네, 깍두기님. 이해찬 전 대표님은 역시 최고입니다. 토론 중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 막힌 속이 뻥 뚫어지는 상쾌함이 전해집니다. 사랑합니다, 대표님. 오래도록 건강하세요. 다가오는 서울, 부산 재보선은 투표 열심히 해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시다. 이해찬 전 대표님 만세, 민주당 만세, 깨어있는 민주 주민들 만만세. 승리는 우리 거예요. 투표합시다. 제트기류님. 본디 우리 언론의 수준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으나 이해찬님의 면모를 알면 알수록 우리 언론의 헛소리에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해찬들 사랑합니다. 솔가람님. 언론의 농간에 유권자들이 속아 넘어갔다는 것 참 나쁜 언론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이번에는 절대 속지 말고 열심히 투표하면 승리합니다. 서울도 부산도 범죄 의혹이 있는 후보들을 상대로 못 이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명숙님 뒤에 보시면 이해찬 대표님 저 뭐라고 하죠? 현판이라고 하나? 네, 목판이 있는데 네, 대통령이 아니시라서 사이즈가 좀 틀리다고. 사이즈가 작다고. 아니, 네. 실제로 보니까 되게 귀엽네요. 저 이거 하신 분인가? 말씀하셨잖아요. 이해찬님은 굉장히 이렇게 그리기 쉽다고 광 대표하고 거기만 강조하면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거 보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근데 이해찬 대표님이 다시 소환된 게 전 그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론의 이런 총공세에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 총선 때도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했잖아요. 걱정하고. 하지만 결과는 180석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지만 이게 사실 투표 결과까지 이렇게 나올 걸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많은 분들이 그 여론조사에 참여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투표장에 나온 사람 다를 거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나오시면 되고 주변 사람들 같이 투표하자고 하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총선 이겼어요. 네. 이렇게 이번 총선처럼 이번에도 한번 큰 차이로 이겨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대선 때 아주 그냥 못 나오게 기를 확 죽여놔야지. 이번에 여러분들 지인들도 다 해서 손잡고 나가서 또 점심시간 쉬는 날 아니니까 점심시간에 또 직장 동료들과 함께 투표하러 가시면 4월 2일, 3일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을 한번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서도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네. 안 돼요. 예. 그리고 누누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오세훈 네가 밥 안 준다고 했던 애들이 지금 투표권 생겼다고. 얘네들 벼르고 있다고 지금. 지금 20대가 그 세대죠. 네. 4월 2일부터 3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어디서나 네. 투표할 수 있거든요. 자기 지역국, 아니, 자기가 속한 동네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직장 근처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꼭 투표해 주시길 바래요. 권정임님. 요즘 풍조가 이명박 시즌2입니다. 거기다 강남 3구가 태영호를 뽑을 정도로 이 정부를 싫어해요. 이번 선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민주진영 똘똘 뭉쳐 모두 투표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 국진담의 부정부패를 크게 이슈화해야 합니다. 진짜 선거 잘해야 해요. YS 강님.
저는 50대 초반에 20대 아들, 딸을 둔 아줌마입니다. 8번 어머님분 얘기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무선 이어폰은 비싸서 못 사서 유선 이어폰 끼고 설거지할 때는 새날, 샤워할 땐 소리 키워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들으며 매일 공부하여 가족과 직장 동료들 뿐만 아니라 주위 분들께 가짜뉴스를 바로잡아주면서 깨시민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걱정 안 합니다. 부산 깨시민들이 김영춘 후보님을 꼭 당선시킬 겁니다. 네, 정임님과 YS님이 서로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다들 어쨌든 바라는 거는 이번에도 우리가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당선시키는 거겠죠. 두 분 모두 다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권정희님처럼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바로 투표장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언제 한번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180석 얻었다고 해서 그 선거가 쉬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나왔잖아요. 투표소로. 특히 총선 때 20, 30대 투표율 굉장히 높았던 거 아시죠? 사전 선거, 사전 투표도 아마 제일 높았을 거예요. 네. 그 20대 그 초반 때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희망이 있다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싸움도 절대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장난질하고 또 계속 그런 보도만 낼 거니까 우리는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나와야죠, 투표장으로. 그래서 이번에 투표에서 또 힘을 보태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이루어 나갈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조금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 줘야지. 만약에 또 서울이나 부산 이렇게 잘못되고 하면은 더 좌절감에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다 나와서 이번에 좀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각자의 또 어떤 결정이 강요해야죠. 강요해야 됩니다. 끌고 나가야죠. 네, 그래서 저 총선 때에서 네. 강요했습니다.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프란이 말씀처럼 네. 저도 막 그 조선의열단 활동하면서 네. 저희 집은 엄마는 그냥 아빠 따라서 투표하고 아빠는 항상 이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협박을 했죠. 아빠 이번에 만약 안 되면 나 숨어 다녀야 돼. 가족들 다 사찰당해. 그랬거든요. 그 딱 180석이 딱 되자마자 저희 아빠 딱 전화 왔어요. 야 아빠가 찍으니까 180석 되잖아. 그러게요. 이번에도 한번 네. 협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들, 관심 없다는 사람들 있으면 사전 투표 때 금요일 이럴 때 토요일 이럴 때 투표소 근처에 식사 약속을 잡아요.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밥을 사주면은 그거는 이제 투표 사전 선거 운동이 혹시나 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네. 자꾸 여기 투표소가 있네. 저 투표 가자. 또 했니?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끌어내야죠. 네. 네, 계속 할게요. 이메이님, 또 이메이님이시네요. 언론인으로서 당연한 의구심을 갖고 취재해주신 손병관 기자님, 한 분이라도 계셔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책 근처 서점 다 품절이라 주문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비둘기 1호님, 듣다 보니 분노가 치밀어 끝까지 듣기 힘들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이렇게 가네요. 율건님, 이 기자분 보니 엄청 중립적인 분이네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실성이 보이네요. 네, 지난주에 명숙님이 책 이야기 해주셨는데 손병환 기자님 인터뷰도 바로 이어서 했었죠. 수미님 책 저 왔어요. 네. 진짜 되게 줄줄줄 읽혀지고 이게 뭐 재미로 보는 책은 아니지만 선입관을 가지고 제가 박원순 시장님을 존경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읽어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리고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책 제목이 비극의 탄생이잖아요. 여기 앞에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책을 읽고 리뷰를 올렸는데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좀 많은 분들이 공유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셨는데 그 네.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더
좋다고 의견 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 마지막 문장만 읽어드리면 네. 비극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어서 탄생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진실을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꽃피운다. 지금 이렇게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2차 가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책을 심지어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책을 읽었다고 하면 비판하고 뭐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만 하더라도 2차 가해라 하고 좀 진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병관 기자님이 이 책을 쓰신 이유도 사실은 그 호기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자로서 진실을 좀 기자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그러니까, 것 네. 때문에 인터뷰를 하고 이쪽 저쪽 인터뷰하고 그런 식으로 쓰신 거기 때문에 임진님 말씀이 딱 정확한 것 같아요. 정말 진실을 알기 위해서 꽃을 피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우리가 일방적인 정보만 막 듣고 나머지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조차도 모르는 네. 굉장히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그것도 네. 정보.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누구죠? 그 진중권 씨? 진중권 씨가 여기 기자분하고 뭐 이렇게 네. 좀 설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셨냐고 기자분이 물어보니까 안 읽었다고. 안 네. 읽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그 사람 예전에 그 뭐 만나는 봤냐고 자기는 만나봤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읽어는 봤냐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읽어봤다. 읽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또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분명히 이거 상황은 진중권 씨 그 사람 생각도 저쪽 사람들처럼 이 책은 말 그대로 박원순 시장 이런 사람들이 쓴 거다. 그런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비판이 팍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정말 진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기자님의 책이니까 건강도 많이 악화되시면서까지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중권 씨는 배 아파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책을 냈는데 책이 잘 안 팔렸거든요. 책 냈어요? 근데 올해 지금 비극의 탄생은 나오자마자 화제가 되고 네, 맞아요. 네. 높은 그다음에 순위 이제 뭐 있어요. 서점에서 진짜 1위 할 정도로 진짜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권하고 있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네.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네, 네, 그 손병관 기자님이 또 오마이뉴스에서 네, 또 네, 네. 다른 직원들하고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인권 무슨 기자 단체에서도 손병관 네. 기자님을 향해서 좀 부정적으로 또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이 책을 생각하니까 자꾸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손병관 기자님 힘내시고요. 이 진실을 알려는 노력에 모두 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할게요. 네, 유오키님.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고 일구어 놓으셨나요? 깨시민들은 절대 잊지 맙시다. 우리 후대가 살기 좋은 나라, 안정된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 대통령님의 남은 시간 힘이 될 수 있도록 깨시민 여러분들 절대 분열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더 화이팅 합시다. 강남규님. 주사기 바꿔치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슈가 되고 조사까지 해야 되는 서글픈 현실에 대한민국이 참 슬퍼지네요. 그걸 믿는 30%의 개돼지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게 미치겠다. 삶은 계란 5님. 코로나 때문에 덕보는 윤석열과 이재용. 민주시민들 뒷목 잡고 쓰러지지 말고 더 가열차게 목소리 내고 청와대 청원 댓글이라도 힘 보탭시다. 받는 것도 없이 늘 위안 주고 격려 아끼지 않는 푸나님 늘 감사합니다. SH님, 공시지가 제도 없애야 함. 과거 전산화가 안 된, 아니 못된 시절에나 필요한 정책임. 실거래가로 세금 매기고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 차익으로 오른 만큼 세금 내고 내린 만큼 돌려받는 실거래가 제도여야 함. 거래 안 되는 회장님 저택은 어쩌나. 감정평가사는 놔뒀다가 국 끓여 먹을까? 실거래가 기준으로 사는 동안 몇 배로 오르든 처음 산 가격으로 보유세 내고 살다가 팔았을 때 나오는 가격과 비교해서 그 차익으로 보유세 및 양도소득 및 기타 세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만약 집값이 떨어졌다. 그동안 냈던 세금이 많이 낸 거잖아. 그 떨어진 가격에 차익만큼 돌려받는 거지. 이게 공평하잖아.
희님, 마치 LH 공무원이 문정부 때 뿅 하고 입사해서 해먹은 것처럼 이명박근혜 때의 기나긴 적폐 터널은 어디 가고. 네, 뭐 LH 관련된 문제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거, 이것도 언론이 호도하는 거죠. 이 회사가 합병한 게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잖아요. 이명박 시절에 했죠. 네, 공기업 선진화 뭐 이런 이름으로 여러 개를 통폐합하고 민영화하고 했던 일환 중에 하나였죠. 네, 계속할게요. 제이콘임님, 말 들어보면 검찰이 아니고 깡패네. 검찰이 저렇게 상식, 원칙, 법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박미자님, 이번에 조남관을 제대로 징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된다. 조남관 같은 파렴치범은 공직자로 설당이 없게 해야 한다. 브루스 369님,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시나요? 인간이 아닌 것들을 인간 대접했기 때문인 것을. 추다르크를 어떻게 공격했는지 그 민낯을 보고도 아직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박범계여 제발 정신 차리기를. 네, 이 외에도 또 댓글을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오늘은 그 페이지가 좀 적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은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공감뿐 사연입니다. 자식 있는 걸 결혼시켰더니 도통 연락이 없네요. 요즘 애들은 자유롭게 사는 게 좋다 하고 저도 지들이 행복하면 됐지 하고 지지하는 편이지만 이건 생각할수록 심해도 너무 심해요.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가 지난 명절 지난 후 한참 지나서 결국 터졌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1년에 2번 있는 명절인데 그때도 연락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자기들 말로는 명절 전날, 명절 이후에도 연락했다 하지만 다 5분, 10분씩 깔짝 얘기하다 끊어버리고 결정적으로 명절 당일에는 제가 전화해서 연락한 거고 그것도 내 자식만 받고 결혼시킨 아이는 잔다고 받지도 않았네요. 그리고 그 애는 결국 명절 내내 전화 한 통 없었고요. 자식이 오랫동안 연애는 하면서 결혼은 안 하고 있기에 자기와 상대방에게도 예의가 아니다 싶어 성대하게는 못해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결혼시켰어요. 제 돈 내고요. 결혼 전부터 양가에 연락하는 것은 예의이고 의무이니 내 자식한테는 꼭 잘하라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 결혼 준비할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자식이 결혼한다고 데려온 상대방 아이가 저한테 연락을 도통 안 하더라고요. 꼭 제가 먼저 연락해야 저쪽도 그제야 생각난 듯 전화 오고 내 자식이야 제가 누누이 일렀으니 잘 했겠지만 저쪽은 그 정도도 안 가르치나 하고 기분이 사실 상했어요. 명절 때도 연락 없는 건 정말 아니다 싶어 애들 모여있는 카톡방에 넌지시 말했더니 오히려 내 자식 쪽에서 갑자기 발끈해서 엄마에게 있는 대로 화를 내고 제가 바라는 건 그냥 연락 종종 하고 사는 것 뿐인데요. 큰 걸 바라나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결혼할 때도 상대방 애가 딱히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내 자식이 좋다니까 그냥 다 이해하고 결혼시켰죠. 그 이후로 너무 답답하고 생각만 하면 한숨이 나와서 매일 저녁 눈물로 술입니다. 내 자식은 이런 엄마 마음을 알까요? 네, 라는 부모님의 사연이었어요. 어머니의 사연. 일단 오직 공감뿐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실까 일단 위로를 드리고는 싶습니다. 저도 한마디 거들자면 이거를 딱 보고 머리가 약간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둘 다 이상하다 생각, 자식을 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카톡을 보내드리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부모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냅둬 지들도 사정이 있겠지 뭐. 하지만 섭섭은 할 테니까 섭섭할 테니 혹시 그 사람이 이 사연자분 어머니가 보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 없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잘 되기만 바라는 게 부모님 마음이다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뭐 속상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술 마시고 눈물 흘리고 이러시면 안 되죠. 네. 이제는 그 아이한테서
애도 벗어나야 된다 생각해요. 그 이제 아이가 아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네. 내 자식이지만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가정을 꾸린 건데 독립시켰다고 봐야죠. 아무리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 어머님이 좀 굳건해지셔야 되고 이제는 남의 집 가장이다. 남의 집 아니 가장이라 하기에는 좀 가부장적이고 남의 집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내가 뭔가 즐길 만한 거, 내가 행복한 거를 찾으셔야지 자꾸 막 애는 연락이 오나 안 오나 며느리는 연락을 하나 안 하나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더 막 이렇게 스트레스만 쌓이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를 쭉 읽다 보니까 그 어머님이 그 자녀를 대하는 게 일단 쭉 보면은 결혼을 시키셨다고 했어요. 내 돈 내고. 그리고 내 자식한테 꼭 잘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누누이 일렀어요. 그리고 이제 왜 연락이 없니? 단톡방 했더니 오히려 내 자식 쪽에서 갑자기 발끈해서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일단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한다고 다 하신 거예요. 결혼도 어머님 돈으로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근데 아들은 이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다 어머니의 뜻에 의해서 그냥 맞춰서 온 것 같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또 자식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고 한데 어머님은 계속 뭔가를 밀어붙이고 왜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는 그 정도밖에 못 해주니 뭐 아마 이런 식으로도 서로의 감정이 교환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떨어져 나왔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막 보고 싶고 뭐 챙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사실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해 사이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머님의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롭고 서럽고 힘드실 수 있는데 아까 임진님이나 또 우리 수미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객관적으로 이 관계를 보셔야 되는 시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시면 제 주변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은 못 받아들이는 거죠. 네네. 이런 상황 자체를.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가. 그래서 조금 어른이시니까 좀 더 네. 이해하시고 저는 이제 기본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매듭을 풀려면 아들하고의 관계에서부터 이미 푸셨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네, 어머니 힘드시겠지만 아까 두 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계를 예, 좀 정리를 하시고 이제 뭐 내 자식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룬 내 아들 뭐 네네. 이런 정도로만 하시면 어떨까? 네. 그리고 내 자식은 내가 누누이 알렸으니 잘 했겠지만 하지만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네. 가르쳐 줬다고 다 실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며느님 되신 분이 성격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연락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네. 사람들이 아,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해? 이래요. 근데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게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 의지 내는 거는 또 관계에서 비롯되는 네네. 거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결혼 전에 예비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전화하면 맞아요. 좋겠지만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며느리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렵고 좀 그런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전화 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진지하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효도 마일리지 같은 걸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상속을 할 때 효도 마일리지에 의해서 상속을 하겠다. 전화 오는 거 1점, 찾아오는 거 1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좌로 뭐가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그럼 며느리가 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한 번 돈 얼마 들어올 때마다 한 번 가기 뭐 그게 더 점수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좀 네.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뭐 그 관계라는 걸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맞습니다. 아시는 게 네, 네네. 나을 것 같아요. 서로 서로 독립했으니까 조금 섭섭해도 술 드시고 막 울지 마시고 어머님도 어머니대로 독립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가볍게 바쁜가 보지 뭐 하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떨어져 나가시는 게 건강에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바를 드세요. 가바 그러면 아니면 술 없이 눈물 하이로. 없이도 잠을 잘 잘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사전 투표 잊지 마시고요. 새날 한나이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